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할당을 가지고 운영 이념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급여의 영역에 있어서 5개의 영역,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그리고 기회,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중에 출제 비중이 높았었고 또 높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바우처에 대해서 우리가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재원의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원,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통 우리가 산물 분석, 산출 분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석,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프로비전에서 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또는 뭐 기회, 권력 등.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재원. 어떻게, 어디에서 조달을 할 것이냐, 공공재원으로 운영할 것이냐, 민간재원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 필요한 서비스 전달 사무를 담당할 것이냐, 그냥 관리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자체로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앞선 시간에 우리는 할당과 그리고 제공,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것은 재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을 보면 이 재원에는 크게 우리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원과 두 번째 민간재원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원은 크게 세 개, 일반 조세와 그냥 조세라고 해요. 또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 지출, 또 조세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공공재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재원은 대표적으로 거기 민간재원 보면은 사용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여금, 자발적 기여금이나 사용자 부담금.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 자, 모두 민간재원에 속합니다. 민간재원. 너는 뭐 기업복지는 당연하고 기업복지의 재원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공부해놓고도 이거 왠지 공공재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순수 민간재원입니다.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을 통해서 언제나 모든 의료보장에 존재한다고 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민간재원입니다. 자, 이런 등을 먼저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거기 특징들을 나와 있는데, 일반 예산, 조세, 그냥 일반 조세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조세는 세율을 부과함에 있어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통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소득 대분배 효과가 높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 조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보편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이기 때문에 대상의 일반성, 급여의 보편성이 높다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갖는 것은 바로 일반 조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장성 조세. 그러면서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지요. 사회보험료를 말합니다. 사회보장성. 사회보험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의 역할이 되겠는데 사회보험료. 자, 여기는 권리성을 갖는다. 권리.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험료는 권리성을 갖는다. 권리성을 갖는 것은 그 용도가 명확하다는 거죠.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성격, 미래의 사회보장이라는 성격과 명확한 용도, 미래의 사회보장이라는 성격, 그리고 이 사회보장성 조세는 목적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명확한 용도. 왜냐하면 목적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권리성을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조세 저항이 적다. 명확한 용도.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미약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많은 분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을 얘기했었을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 도출이 유리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끼리도 합의 도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득의 다과에 관련 없이 많고 적음에 소득의 다과에 무관하게 소득의 많고 적음에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 또 그런가 하면은 소득 상한선을 인정한다는 점. 상한선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결국에 이것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걸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많은 세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동일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은 고소득자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진성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득 상한선 제도를 두어서 고소득자가 벌어들인 돈 중에 일정선 넘어선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것을 이렇게 역진성 이라고 설명. 권리성은 있지만 바로 역진성 그리고 목적세의 성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박스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밑에 설명에서 3번 사회보험은 목적세와 본인 부담금으로 보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의료보장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도 같이 재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자기 본인 부담금이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4번에 사회보험은 자기가 자기 돈 내놨다가 나중에 자기에게 닥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뭘 세금이라고 하느냐 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뭐냐 완전한 정부 예산으로 볼 수 없으나 4번에 공공재원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부과되고 관리 및 운영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5번, 6번 설명했지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지 저소득층을 배려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법문화 6번에 보시면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 이것 또한 고소득층을 배려한 것이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은 전혀 저소득층 배려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밑에 5번, 6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비교가 나와 있는데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교. 조세와는 달리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역진성 적었죠? 역진성. 또 그러면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말 지금 2번, 3번째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사회적 적절성을 배려하는데 아주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회보험료는 거기에 보면은 이용자의 급여 인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이용자의 급여 인상 욕구. 이건 양면성 아니죠. 그냥 읽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보험료는 제일 끝에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조세 방식에 비해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보수, 소득 받을 거 다 받고 나중에 따로 세무 신고를 통해서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사회보장성 조세는 이미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나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자 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시죠. 거기 조세 비용, 조세 지출 그것도 역시 우리가 별도로 문장은 구성하지 않았지만은 박스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하는 거죠. 세금은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하는 대신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을 걷었다가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냐면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쓰는 대신 아예 세금을 징수할 때 미리 거기에 보면 미리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서 사회복지 목표를 이미 징수 과정에서 미리 결정을 져버리는 것을 조세 지출, 조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조세 지출이나 조세 비용도 역시 결국에 감면에 시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감면시키는 거예요? 이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금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모양새는 감면해 준다고 했지만 감면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의 세금을 감면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의 세금을 감면시키기 때문에 조세 지출이나 조세 비용 또한 사회보장성 조세처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거기를 하나 같이 적어 놓으시고 31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민간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사용자 부담금이 있죠. 사회복지 공동보금기금이라든지 기업의 자발적 기여나 기업의 복지재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사용자 부담금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또는 의료급여에 나오는 본인 일부 부담금. 자,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왜 사용자 부담을 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사용자 부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내는 돈은 자기가 그 돈을 다 내고 치료받는 줄 알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 또 요양급여기관에 가서 내는 돈은 실질적으로 본래 내야 할 돈의 20%만 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난삼아 아니면 좀 기분이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건 남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내가 4,000원을 냈다면 사실은 내가 2만 원을 내야 할 것을 나는 4,000원만 내고 진료를 받고 나머지 16,000원 다른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걷었던 돈을 내가 함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는 사용자 부담금을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2번 사용자 부담은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는다고 착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 부담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 또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질을 높일 수가 있다. 또 서비스를 받을 때 내 돈 내고 하기 때문에 낙인감, 특히 극빈층 대상의 의료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낙인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데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으로서는 거기 보면 사용자 부담은 역진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킨다. 본인 부담금은 똑같이 4,000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4,000원. 그야말로 의료급여보다 약간 높아도 4,000원. 그 4,000원의 개념이 똑같은 화폐의 장수는 1,000원짜리 4장이지만 그러나 그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저소득자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은 역진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위험 발생률이 높은 저소득층이 건강이 안 좋은 저소득층은 바로 이 사용자 부담금 역진성의 문제로 인해서 그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이 전달 체계가 되겠어요. 전달 체계. 자, 먼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재원을 해결을 했죠. 재원을 해결했습니다. 이번엔 전달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의 분류를 보면 첫 번째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는 행정 체계와 집행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획 또는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에 기획이나 관리나 지원의 업무를 맡는 것은 행정체계라고 하고 여기는 현장, 실천, 전달, 제공이라고 그러죠.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은 집행체계라고 이렇게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으로서는 소위 공사, 뭐냐면 부문에 의해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민간 부문의 전달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으로 본다면 중앙정부가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구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를 형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민간 부문으로서는 순수 민간 부문에서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공적 부문과 공공부문과 연합해서 혼합체제죠.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전달체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중에 가장 잘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바로 여기 순수 민간 부문이 담당한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사업을 맡은 이후에 어떤 보람이 있었는가? 어떠한 장점이 부각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통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회복지라는 것은 양자의 혼합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마치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있는 것처럼 노령연금을 뺀 나머지 모든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모든 것이 주정부에서 관리하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찾아보는가 이걸 전부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318페이지 보시면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주체와 공급자와 대상자,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조직체를 말한다. 여기는 그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나눠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순수 민간부문 또 순수 민간부문과 공적 전달체계의 이런 혼합부문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구조기능적 또는 업무로 본다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것은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이끌어갈 때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2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거나 통합조정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통합조정. 또 그런가 하면 지속, 안정 이런 단어가 있으면 중앙정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러면 평등가치, 소득 재분배, 사회적 적절성 가치를 추구하는 데도 지방정부보다는 이렇게 평등, 사회적 적절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 소득 재분배 가치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도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서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방정부, 사실은 복지국가가 등장한 20세기에 있어서 복지의 주체는 국가, 그것도 중앙정부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돌아오면서 그 중앙정부의 역할이 서서히 다원화되면서 지방정부로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제3섹터까지도 이렇게 확대되어 갔어요. 복지다원주의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역시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에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즉각적일 거예요. 바로 그걸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적정히 대응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인 수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다. 또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심각하게 설명하지 말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지방정부가 만약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업무를 맡는다면 이런 장점, 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에 아주 유용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쉽게 많이 반영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혼합체제. 중앙정부가 아직도 여전히 지금 지방자치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노태우 정권부터 지방자치 부활이 시작되어서 김영삼 정부 민민정부 때 지방자치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지방자치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협력이란 말만 내세웠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그야말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말은 협력이지만 거기 보시면 1번, 2번, 1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이고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획성이 강한 업무는 조정 기능이 있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집행 성격이 강한 정부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별표하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유형.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방법.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사실은 중앙정부의 관리 방법으로서는 4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재정적 주체. 또 하나는
프로그램 규제. 프로그램 규제. 또 그러면 수급자의 수나 거기 보면 수급자의 수나 욕구에 따른 규제. 수급자의 수나 욕구에 대한 규제. 따름보다는 욕구에 대한 규제. 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절차적 규제. 법적 자자 절차적 규제. 이러한 방법들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그 중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정적 규제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적 규제에는 범주적 보조금도 있고,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범주적 보조금, 여기에는 범주적 보조금, 또 포괄적 보조금, 또 그러면 일반 교부금으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일반 교부. 이 별로 판서가 이쁘지 않군요. 이거 지우겠어요. 욕구에 대한 규제.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재정적 규제입니다. 재정적 규제의 종류로서 나와 있는 것이 범주적 보조금, 그리고 포괄 또는 총액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아래 독립적으로 목차를 띄워놓고 정리를 했던 거지요. 자, 거기에 보시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규제. 자, 먼저 범주적 보조금을 보세요.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조건적 재원 지원인데, 중앙정부가 세부 항목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세부 항목까지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법.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 조건부로 내가 이 상세한 세부 사항까지 지정해서 지원하겠는데 이걸 받아들일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조건부 재정 지원이 바로 범주적 보조금이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로 범주적 보조금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 범주적 보조금. 그래서 중앙정부가 세부 항목을 지정하는 데지만 사실은 세부 항목까지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범주적 보조금 조건부 재원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포괄 보조금 또는 총액 보조금이라고 해서 블록 그란트 이렇게 했는데, 블록 그란트. 이거는 기능별 보조금입니다. 세부 항목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 중앙정부가 기능별로 묶어서 몇 개의 기능별로 묶어서 총액을 내려보려면 세부 항목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포괄 보조금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면 중앙정부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맞아요, 몇 개의 기능별로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가 각각 부여된 한도 내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하도록 하는 범주적 보조금보다는 확실히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 이것이 바로 포괄 보조금, 총액 보조금, 블록 그란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총액 보조금 형태이면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큰 덩어리 범주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에 만약에 총액 보조금이나 포괄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회복지에게는 불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부금 나와 있지요. 일반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재정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재정은 중앙정부에도 지원하되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일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 없이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일반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본다면 지면상
들어왔어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규제, 재정적으로 규제하는 재정적 규제, 프로그램 규제, 수급자의 수요나 욕구에 대한 규제 또는 절차적 규제, 그중에 가장 강한 것이 재정규제인데, 첫 번째가 범주적, 카테고리컬, 범주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건부 재정지원이에요. 조건부 재정지원으로 중앙정부가 세부 항목까지 지정 지원하는 것을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세부 항목까지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포괄보조금 또는 총액보조금, 포괄보조금이나 총액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능별 보조금으로 중앙정부는 기능별로 나누어진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정부가 기능별로 나누어진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세부 사항은 지방정부 자율적으로 세부 사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포괄보조금, 총액보조금이지만 사회복지에는 아주 불리한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큰 전체 총액으로, 중앙정부는 전체 총액으로 재원을 내려보낼 것이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큰 덩어리부터 작은 세부 사항까지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교부금이 되겠어요. 자, 지면다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없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큰 거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범주적 보조금은 가지락 없는 거나 다름없고, 총액보조금이나 또는 포괄보조금은 큰 덩어리로 총액으로 나눠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금은 전체 총액으로 내려오기만 하지 나머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에 조그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교재에는 적고 있지 않지만 민간 부문을 빼놨습니다. 민간 부문. 만약에 민간 부문의 전달 체계, 민간 부문의 전달 체계를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업무를 맡는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게도 제공 가능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민간 부문이 전달 체계를 담당한다면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제공 가능합니다. 정보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민간 부문이 맡는다면 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민간 부문이 전달 체계를 맡는다면 동종 서비스에 대한 동종 서비스 같은 동종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내려오는 서비스와 민간 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약에 같은 유형이나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만약에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면 획일적으로 자기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받기만 하지만 만약에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가 있다면 제공될 수 있다면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은 뭘 가지고 동종 서비스 신탁기 확대 해서 이것은 여기는 품질 향상을 도모하거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맡는다면 거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민간 부문이 맡는다면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는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매체를 맡는다면 정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국가의 민간 부문이 개입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민간 부문이 전달 체계를 맡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우리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립이 되고 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런가 하면 국가나 지단 외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자 부담금을 통해서 민간 재원으로 운영도 하지만 그 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운영에는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순수 민간단체, 이것 순수. 이게 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품으로 혼합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을 선용하고
정해진 대로만 집행한다면 훨씬 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평가도 용이할 것이고 그 수혜자들에게 가는 것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많은 도가니 사건들이 도처에 산적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희망보육원에 대해서 설명해 볼 적에 누가 설마 천주교 대교구 산하에 있는 보육원이 어린이집이 또 그 복지시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물며 그런데도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이 존재하겠어요. 적어도 재정 지원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재정 지원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그를 감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민간 부문이 전달 체계를 받는다면 이런 특징을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 교재에 없지만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의 장점을 7가지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 공간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정책론에서 어쨌든 3문제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이냐, 전달 체계까지를 이렇게 일괄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는 또 여기다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 이 전달만 이렇게 했으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원리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여기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7장 사회보장 일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